100회! 형님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여기가 어딥니까 도대체? 네, 국방과학 연구소. ADD! 오! 그건 여기는 우와! 우와! 아 이렇게 예. 아직 잔여 바람이 좀 있어서. 그러게 시원한데요? 예. 우리 미사일 넘버 5.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이게 이제 2011년 말에 개발이 완료가 됐고 실전 배치가 시작된 거는 2016년. 영어로 얘기하면 브랜드 뉴 미사일입니다. 신궁은 아까 천궁보다는 굉장히 사거리가 짧아요. 이 보병이 휴대하면서 갖고 다니면 쏠 수 있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인데요. 2인 1조로 운용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작고 가벼운 보병 휴대용 미사일이다. 그게 특징이고요. 네, 본게임 100회 특집을 맞아서 ADD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무래도 특집 이제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즐길 텐데요. 오늘 역시 여러분께 신나는 그리고 화끈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세 번째 미사일 넘버 5 중에서 세 번째 미사일 뭡니까? 세 번째도 또 역시 궁입니다. 아, 근데 궁이죠. 미사일이에요, 궁. 우리는 궁으로 가네. 네. 궁인데 이 뭐냐? 현궁. 현궁. 네. 적 전차를 주로 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들어진 대전차 미사일이 이제 현궁인데 대전차 미사일로는 국산 무기로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제 그런 거고 이 당연히 주야간 사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전차의 옆 부분 아니고 우리 몇 번 얘기했던 탑어택 예. 정수리. 전차가 취약한 네. 위에서 그냥 확 내려 꽂으면서 때리는 이제 그런 능력 공격 능력도 가능하고요. 이 사거리는 뭐 한 2.5에서 3km 정도 되고 무게는 발사 장비까지 합해서 21kg가 됩니다. 그러니까 21kg면 사실 보병이 들고 다니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해서 이제 다니거나 아니면 차량을 통해서 운반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많고요. 그리고 관통 능력이 대단해요, 생각보다. 휴대용인데 뭐 예. 제한되지 않을까요? 2.5km 떨어진 거리에서 900mm 장갑을 뚫는 데 성공했어요. 90cm? 900mm면 90cm, 거의 1m 가까운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장갑이 이 정도면 이거 진짜 이거는 이게 알루미늄도 아니고 네. 장갑 1m 가까운 장갑을 뚫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예. 웬만한 건 다 그냥. 그 장갑도 안 뚫리려고 만든 90cm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최근에는 이 반응 장갑, 리액티브 아머라고 그래서 네. 성형 자탄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장갑들이 개발됐는데 이제 그런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이중 성형 자격탄두를 이제 장착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이제 최신형 전차까지도 격파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원쌤 얘기했던 쏘고 잊어버리는 파이어 앤 포겟 이제 그러한 능력도 갖고 있고요. 근데 이 현궁이 사실은 이게 이제 수출도 됐어요. 예. 근데 이게 이걸 수입한 나라에서 이거 발표하면 안 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발표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그 유튜브 때문에 할 수 없이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 비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중동 지역의 모 국가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몇 차례 이 현궁 미사일이 멀리 떨어진 그때 말씀드린 멀리 떨어진 뭐 차량, 조그만 차량, 막판에 작은 오토바이가 아니고 오토바이. 예, 라든지 네. 뭐 이런 것까지 명중시키는 것들이 유튜브에 공개가 돼서 현궁이 요즘 아주 실전에서 주가를 굉장히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네. 명중시킴으로써 인명이 살상된 건 안타깝지만 하여튼 무기 체계로서는 상당히 실전에서 지금 인정받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진짜 탱크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개발 배경은 정말 뭐 예. 있을 것 같아요. 개발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요. 우리 군이 운영했던 보병용 대전차 무기로는 1950년대부터 운영했던 90mm, 106mm 무반동 포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 가운데는 가장 대표적인 토우 미사일. 그걸 이제 1975년부터 도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전차 미사일은 발사기 무게만 19kg이 되고 워낙 무게가 나가니까 보병이 이제 들고 다닐 수는 없다는 점에서 보병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량과 헬기에서만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1990년대 초반에
90mm 무반동 총을 대체하기 위한 독일의 PZF-3 이게 펜저파우스. 펜저파우스. 아, 그거죠. 펜저파우스, 그거죠. 예, 우리 펜저파우스. 얘기했었던 예, 예. 그 대전차 로켓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연대급 화기로 운영했던 이제 106mm 무반동 총 요거를 또 대체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메티스 M 대전차 미사일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최대 사거리가 1,500m 정도 되고요. 근데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이 운영한 지 30년씩 된 화기들이 또 노후화 문제가 있잖아요. 생기고 또 북한군이 이 공단 장갑, 반응 장갑을 장착한 신형 전차를 또 등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또 대처하려면 새로운 대전차 미사일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탐색 개발이 시작이 됐고요. 이후에 2010년 본격적인 체제 개발의 결과 최초의 국산 대전차 미사일이 탄생한 것이 바로 현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우리가 전에도 다뤘지만 전차가 처음 등장한 게 1차 세계대전 1916년에 쏨 전투의 영국군 전차 아닙니까? 예. 탱크도 그 위장명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기가 아니고 물 싣는 탱크인 것처럼 해서 이제 탱크 할 때 탱크?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안기지에서 짠 하고 나타나니까 독일군이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였던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야 그럼 저놈을 잡는 걸 개발해야겠다 해서 이제 대전차 무기가 이제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독일에 보면 2차 대전 때 그 뒤에 이제 2차 대전 때 보면 그 대전차가 굉장히 발달하는데 그때 이제 당연히 그런 필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그 등장한 것이고, 탱크 개별화라든지 대전차포라든지 대전차 로켓, 그다음에 무반동 총,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까지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죠. 네. 대전차 미사일도 이제 세대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정리를 하자면 1세대, 2세대는 레이저 및 유선 유도 방식, 한마디로 선이 달려 있고 뭐 이런 식이니까 미사일이 전차에 명중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유도를 해줘야 되는 상태인 것이고, 3세대 대전차 미사일에 이제 파이어 앤 포겟, 쏘고 망가 하는 그런 개념이 등장을 했고요. 이때는 이제 특별한 유도 과정 없이 미사일이 발사 후에 자동으로 적을 인지하고 가서 파괴를 하는 거고, 우리 현궁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유도탄 발사 전에 표적을 이제 포착하고 발사 후에 표적 추적을 수행하는 적외선 영상 탐지기가 탑재가 돼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소형 고성능 전자광학 기술, 그리고 지상 기동 표적 추적 기법의 집합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자율 유도, 그리고 전차의 취약 부인 우리 탑 정수리 공격, 예. 이게 가능하도록 또 유도 조정 기법이 적용이 돼 있고요. 현궁 같은 경우에는 개인 휴대도 가능하고 소형 전술 탑재 차량에 탑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목표물의 상부나 혹은 정면을 공격이 가능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격 후 폭풍이 적어서 실내에서 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예. 있죠. 예. 우리 작용 반작용으로 네. 저희가 무슨 뭐 크레모아라든가 아니면 뭐 할 때 뒤에 빠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큰일 나죠, 폭풍이 뒤에 진짜 있으면. 위험한데 네. 실내에 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야, 대단한 기술이네요. 이것도 사실은 실전에서 보면 굉장히 큰 장점이죠. 예. 예를 들어서 안전한 뭐 벙커 안에 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뭐 상황에 도시 같은 따라서. 데서 이제 예. 탱크가 지나가는데 옛날 같으면 옥상 가서 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아니면 뭐 뒤가 나가 있는 건물 잔해에 올라가 쏜다거나. 예. 게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웬만한 조금 넓은 실내에서라면 실내에 숨어가지고 쏠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 폭풍이랑 영화에도 나오는데 그 게릴라들 훈련 잘 못 받은 사람들 앞에서 이거 쏘고 있는데 뒤에 있거든요. 그럼 그 네. 사람 죽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이거. 진짜로. 예, 진짜 죽어. 네. 폭풍이 그만큼 무서운 건데, 야, 그거를 106mm 무반동총 같은 경우 사진이나 영상 보면 예. 후폭풍이 정말 엄청나요. 예. 사진도 깜짝 놀란 분들이 많은데 여기 그런 면에서 상당히 개량이 됐다고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모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구슬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네. 근데 그게 안전거리가 무슨 뭐 16m가 막 그랬거든요. 네. 그거 전부 이렇게 엎드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전차인데 이거를 실내에 쏠 수 있다는 건 진짜 와 대단합니다. 저희가 이제 ADD에서 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저희가 중계할 때 소음이 조금이라도 나면 다 NG예요. 네. 그래서 약간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여기서 막 실험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방송이 된다고 실험 중단시킬 수 없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혹시 무슨 약간 뭐
무슨 소음이 나다가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험을 중단시킬 수 없잖아요. 저희가 이 실험 중단을 시키면 국가안보 저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본 게임이 그럴 수 저희가 이제 없잖아요. 반역죄가 됩니다. 그래서 예. 본 게임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네, 그렇죠. 저희도 매우 중요한데 저희 개발하고 계신 분들의 그럼요. 만큼은 네. 중요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네. 자족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게임도 못 끊는 연구 개발 네. 그 연구 개발 끝에 이렇게 실내에서 쏠 수 있는 대전차 무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 현궁도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까 뭐 천궁, 신궁 네. 개발 과정에 고생한 거 말씀드렸는데 역시 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고요. 네. 특히 현궁 같은 경우는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량화 그리고 이동 표적까지 추적할 수 있는 아까 움직이는 표적들 중동 지역 실전에서 다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동 표적을 잡을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극한 상황, 추울 때 뭐 이런 때 테스트해야 되니까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강원도 홍천의 한 시험장에 이제 한겨울에 이제 갔는데 그때 영하 30대 폭설까지 엄청 왔는데 그래가지고 고립이 돼서 거의 뭐 얼어 죽을 뻔한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아 진짜 또 해야 되거든요. 네. 영하 30도의 홍천에서 전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진짜 고생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성능 앞서 펜저퍼스거는 제가 군대 그 장교 교육 받을 때 90년대 중반 때 한참 막 저희 교육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영화보면 뭐 제블린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저기 이거 영화도 나오고 제블린 뭐 이스라엘 스파이크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최신형인가 본데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성능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파이크도 굉장히 대표적인 대전차 미사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들의 이제 관통 능력, 추적 성능 그리고 유효 사거리 등에서 우리 현궁이 이제 앞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블린이라든지 스파이크는 이 기본적으로 90년대 초중반에 개발된 거예요. 물론 스파이크도 계속 또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그보다 한 거의 20년 가까운 뒤에 개발된 현궁보다는 그래도 좀 부영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소재라든지 광학 센서라든지 뭐 관통 탄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현궁이 좀 최신 기술을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또 항상 우리 무기 수출할 때 뭘 많이 따집니까? 가성비. 가격 중요하죠. 가격도 단가.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그게. 제블리나 스파이크는 발당 뭐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인데 현궁은 한 발에 얼마냐? 한 1억 원 정도. 반값도 되겠네요. 반값이나 뭐 한 3분의 2 정도. 최신형인데 때문에 성능도 좋은데 반값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성비가 뛰어나고 그래서 이제 네. 중동 지역에 수출도 됐다는 것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궁에 좀 특이한 특화된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돼 있는데 그래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최신 적외선 영상 추적 기법이 또 적용이 돼 있어서 표적 탐지 추적 능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세계 최초로 각종 센서 신호를 이용해서 사격 전에 사수가 명중 가능성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야.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예. 예, 이건 이거- 세계 유일한 기능. 예. 쏘기 전에 80% 맞힐 것 같다. 이거를 알 수 그게 있다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죠. 예. 이야, 이거 답을 알고, 이거 뭐 시험 문제 푸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엄청난데요, 그게? 그리고 조준기도 예. 이게 눈으로 보는 일단 일반 가시 영상 그리고 이제 적외선 영상 야간에 보는 거죠. 그리고 열 영상 이런 걸 이제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서 주 야간 다 가능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던 후폭풍 얘기인데 이 후폭풍이 그럼 어떻게 적게 나오게 되느냐 뭐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요거는 미사일이 발사관에서 빠져나올 때는 모터로 밀어요. 그러니까 아까 콜드런치랑 비슷하죠. 처음에 나갈 때 불이 안 붙는군요. 불이 안 붙습니다. 모터를 일단 밉니다. 예. 이제 사출 모터라고 하는데 요거로 민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화염이나 폭풍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고 미사일이 발사관에서 이제 빠져나온 다음에 조금 날아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측방 추력 비행 모터가 점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켓 화염으로부터 사수도 보호하고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도 보호하고 그러니까 실내에서 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역시 이제 미사일은 또 탄두가 중요한데 탄두도 이제 전방에 선구 탄두하고 후방에 주탄두가 있는 소위 텐덤 방식의 성형 자격 탄두거든요. 그래서 관통력도 높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적의 반응 장갑에 대응하기 굉장히 유리한 구조로서 전반적으로 성능이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현궁의 배치는 뭐 어떻게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 배치 중? 완료된 건 아니고 지금 되고 있고요. 아, 지금 이제 배치 중? 2022년쯤에 이제 최종
그 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현궁은 우리가 이제 그 전에도 다뤘지만 투호 미사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대전차 미사일의 주력이었죠. 이게 뭐 몇천 발 이상이 우리 군에 이제 도입이 돼 있는데 이것하고 아까 원스 말씀하신 경협 차관 상환용으로 들어와 있는 러시아제 웨스트햄 미사일 그리고 우리 추억의 무기인 90mm, 106mm 무반동총 등을 이제 대체하게 됩니다. 네. 자, 자주국방을 쏟아 국산 미사일 넘버 5. 자, 이곳 ADD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네 번째 소개할 우리의 자랑스러운 미사일은 뭡니까? 네, 이번은 이제 궁이 아니고 성입니다. 성? 별성을 써서 예, 해성. 우주국인가요? 아, 해성. 예, 진짜. 바다의 별. 예. 아, 예. 예. 이게 우리가 개발한 함대함 미사일인데요. 함대함 미사일하면 서방 세계에서 하푼이라는 게 제일 유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해성 개발하기 전에는 수입해서 이제 많이 이제 장착을 해서 썼는데 이 해성은 이제 1996년 5월에 탐색 개발을 했고 1998년 11월에 체계 개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998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2003년에 이제 5년 만에 이제 개발을 완료를 했고 2005년부터 양산을 시작했고요. 개발 예산은 1,039억 원이 이제 들었습니다. 개발 인력은 이제 440명 정도가 투입을 해서 10번의 이제 군 실사격을 통해서 거의 이제 그 90% 이상 되는 80-90% 이상 되는 명중률을 기록을 했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형 구축함이라 불리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중에 일부, 그다음에 이지삼이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주로 배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윤용화급 미사일 고속함이라든지 인천급 대구급 신형 호위함 등에 이제 계속 배치가 되고 있고, KDDX라고 차기 한국형 구축함에도 배치가 될 예정인데. 저 그러면 이 해성 좀 더 자세한 스펙을 좀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일단 사거리가 180km에 달하고요. 굉장히 먼 거죠, 멀다. 바다에서는. 멀다. 예. 그리고 비행 중에 최대 8개의 변침점을 통해서 아군의 함정이나 섬들을 다 피해갈 수 있도록 또 설계가 돼 있고, 또 표적 적함의 유도를 할 때 상대편의 요급 과정을 피하기 위한 이제 회피 기동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메커니즘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일단은 엔진이 하품보다 강하고요. 그리고 양측면에 공기 흡입구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제트기처럼. 그래서 복잡한 회피 기동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제 터보팬 엔진에 공기를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좌우로 움직이는 회피 기동이 아니고 뭐 고르카 기동 이런 게 있어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회피 기동을 합니다. 가면서. 이런 식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요격을 피하기 훨씬 유리한 그런 예. 기술을 또 탑재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함정은 피하고 뭐 도서도 이렇게 섬도 피하고 상대편 요격도 피하고. 이야, 대단합니다. 근데 이 해성 말고 그 뭐 이 해군에서 쓰는 미사일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게 뭐 또 있다는데 그건 뭡니까? 네, 이거 외부에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1980년대 개발한 해룡이라고 있어요. 80년이요? 네, 80년대. 예. 한참 전 거구나. 예, 한참 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한동안 비밀 무기였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됐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예. 1970년대만 해도 이 해군이 이제 북한 해군에 비해서 열세에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열세가 뭐냐면 북한은 오사 코마급이라 미사일 고속함들을 소련에 도입해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에는 제대로 된 함대함 미사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미국의 이제 하푼이라든지 프랑스의 액조세 미사일을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하푼을 바로 안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급한 대로 액조세 미사일을 도입을 했고, 그 외에 이제 뭐 한국형 구축함이라고 불리는 초계함이라든지 이런 함정들의 이제 그러한 미사일들을 배치하기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정밀한 또 그 근거리에서 때릴 수 있는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함대함 무기 체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1981년부터 시작을 했죠. 이거는 이제 큰 구축함 같은 데 탑재하는 게 아니고 좀 작은 고속종 같은 데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제 개발이 됐고, 사거리도 그래서 길지 않은 한 7km 정도 되는 짧은 거리, 근거리 전투용으로 개발했는데, 근데 이게 특징이 그 레이저 유도 방식이에요. 근데 레이저는 원쌤 잘 아시지만 이 기상, 안개라든지 기상의 변화에 굉장히 취약하죠. 예, 속된 말로 거의 쥐약이에요. 예, 그런데 그 바다에서 쓰는 무기임에도 레이저 방식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취약점들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 결국은 실전 배치는 안 됐지만 이때 개발
한 축적된 기술이 사실은 우리 그 뒤에 대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무기 체계에 여기서 이제 교훈은 실전 배치가 안 되더라도 역시 연구 개발한 그런 것들을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기술을 축적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해룡이 그러면 이제 영원히 죽은 무기냐? 그게 아니에요. 해룡이란 이름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 전력화되지는 못했지만 이제 완전히 위협받아서- 다른 차원의 무기로 네. 살아나는데 이 해성이 함대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함정에서 적 함정을 공격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전술 함대지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이 함정에서 적 지상 목표를 때리는 이 미사일을 이 해성을 기반으로 해서 전술 함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기존에 이제 해성에서 이 능동 레이더 탐색기 등을 빼버리고 여기에 이제 탄두라든지 연료를 더 넣어서 사거리도 늘리고 탄도 중량도 늘린 센 녀석을 하나 센 만들었군요. 녀석. 예. 왜냐하면 지상 목표물을 공격해야 되니까 예. 내륙을 때려야 되니까 함대함보다 좀 길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탄도 이력도 좀 세야 되고 그러니까 예. 근데 전술 함대지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정식 명칭이 해룡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해룡은 이제 레이더 해안포 기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상 병력 장비 이런 게 이제 목표가 되니까요. 탐색부 내 그 RF 그러니까 라디오 프리퀀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움직이는 뭐 배 이런 걸 탐색할 또 찾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교할 필요가 없겠군요. 고정 타겟. 예, 그러니까 GPS로 사실 하면 되잖아요. 예. 지상이니까. 그래서 GPS하고 관성항법 유도 장치를 쓰고 있고요. 이 전술함대지 미사일은 적 연안에 이제 근접, 표적 그리고 지상의 주요 전술 표적을 타격하는 게 이제 목표인 공격형 무기니까 광범위한 표면을 또 초토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두분에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세게 이제 예. 빵 터뜨리려는 거죠. 그리고 또 장갑 차량 관통. 차량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장갑 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자탄 수백 개가 분산 폭발을 하면서 축구장 2개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축구장 1개의 면적이 네. 아마 앉아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넓은데 여기가 초토화가 돼요? 예, 이게 이제 2개 저쪽까지 포함해서 예. 이제 2개가 이제 초토화 된다는 것이니까 굉장히 좀 무서운 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술함대지 미사일은 발사 방식을 이제 경사형과 수직형 이렇게 또 아, 다변화를 이렇게 하거나 했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 해룡 예. 미사일은 그래서 함정 종류에 따른 이제 탑재 제한이 극복돼 있고 경사형은 지금 2014년에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2016년부터 배치가 되고 있고요. 수직형은 2019년에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네. 이런 해성 같은 함대함은 탄도 미사일이 아니고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그러죠. 일정 고도를 쭉 날아가다가 막판에 팝업이라고 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솟구쳐 내리면서 함정을 때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낮게는 뭐 수면 위에서 뭐 3m, 4m 정도 바싹 물에 붙어가듯이 비행을 해요. 그러면 바닷물 네. 튀겠는데 그 정도면? 그러니까 시 스키밍이라고 그래요. 시 스키밍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냐? 레이더에 안 잡히기 위해, 정 레이더에 안 잡히기 위해서 이제 그런 비행을 무리를 스쳐 비행하듯이 비행을 하고 여기에는 당연히 여러 개의 이제 웨이 포인트라고 불리는 변심점을 통해서 그 비행 경로를 바꿔가면서 이제 적 함정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죠. 좀 더 설명을 보태자면은 이제 이 해성에는 되게 다양한 첨단 기술이 많이 망라가 돼 있는데 일단 핵심 기술 중에 하나는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탐색기. 우리 마이크로웨이브 하면 전자레인지가 떠오르지만 어쨌든 이제 전자파잖아요, 그죠? 이 탐색기가 장착이 돼 있어서 그 최신의 전자 방해 대응책인 ECCM이라고 하죠. 일렉트로닉 카운터 메저스라고 하는데 카운터를 또 카운터가 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전자전이란 건 사실 카운터에 이게 계속 이제 오락가락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송신 신호를 스스로 발생해서 발사한 후에 반사 신호를 또 수신해서 처리하는 이 액티브 레이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전파 고독의 관성 항법 장치, GPS 정밀 유도 알고리즘 이런 게 통합이 돼 있는 그래서 아주 정밀한 순항 비행이 가능한 미사일이고요. 예. 또 마지막 단계에서는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또 고속 구동 장치 장착으로 회피 기동 이 알고리즘 이게 굉장히 뛰어나 있어서 유도탄의 이제 생존력 끝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맞을 때까지, 그렇죠. 명중할 때까지. 피해가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또 잘 확보가 돼 있고 또 뭐 얘기하셨지만 뭐 자동 고도 공격 시 스키밍이라고 얘기되는 거 또 자동 고도 하강 올라가서 밑으로 때려지는 거 그리고 경사 공격 회피 기동 이런 다양한 공격 모드를 통해서 명중률을
높이고 생존율을 높였다. 그리고 발사 통제 장비도 굉장히 훌륭한데 함정 전투 체제 및 각종 함 센서들과 연동이 돼요. 그래서 교전에 필요한 최전의 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함대함 유도무기다라고 그냥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많은 기술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중에 우리가 뭐 차용한 것도 있을 테고 벤치마킹한 것도 있을 텐데 우리 기술이다 이렇게 좀 자랑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순항 미사일, 소위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한 데 있어서 소형 제트 엔진 만드는 게 핵심 기술이고요. 이런 거는 미국 같은 데서 잘 안 줘요. 진짜 핵심은 예, 진짜 핵심은 잘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자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밝히기 힘들지만 어느 국가의 지원을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어렵지만 이제 그런 기술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어느 국가의 지원을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예,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거를 참고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예. 이 소형 제트 엔진을 이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국산화가 안 됐으면 정말 우리는 미국 아니고 뭐 다른 제3국에서 사왔을 경우에도 울며 겨자 막기로 거기서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유도 장치. 이것도 핵심이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탐색기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뭐 신형 관성항법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개발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진짜 그러니까 자주국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핵심 기술은 이해를 해요. 예. 공개 안 하고 쉐어 안 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해서 예. 이렇게 당당하게 멋지게 무기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넘버 5 중에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국산 미사일 넘버 5 뭡니까? 이번에는 지금까지 소개한 것과 조금 차원이 다른 우주로 갑니까? 아니 그런 땅속으로? 미사일, 뭐 이제 궁이나 뭐 이런 계열도 네. 아니고 마지막 선수는 탄도 미사일입니다. 예, 현무2. 일단 예. 멀리 나간다. 예, 지대지 땅에서 땅으로 움직이는 지대지 탄도 미사일인 현무2인데 현무2는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300km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우리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서 2001년 이전에는 180km 이상 되는 그 탄도 미사일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럼 180km냐? DMZ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180km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유사시에 우리가 공격받으면 평양은 때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970년대 말에 미국과의 그러한 뭐 조약은 아니고 대충 서류상 약속한 게 180km입니다. 예. 그 족수에 묶여가지고 2001년까지 있었는데 2001년에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300km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현무투 300km짜리가 나왔습니다. 한동안 정말 극비 무기 비슷한 존재였는데 이게 언제 처음 공개됐느냐? 2012년 4월.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하고 막 미사일 쏘고 이러면서 예. 우리도 좀 센 게 있어. 그러면서 이제 국방부에서 공개한 게 현무2 탄도 미사일 하고 현무3 크루즈 미사일이에요. 근데 실물 공개한 게 아니고 시험 영상을 공개했는데 현무2의 경우는 이게 둥그런 이게 타원형 이게 그 모래사장 위에 그 둥그런 타원 그 목표물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안에 수십 개의 자탄이 정확히 비교적 떨어져 터지는 이제 그런 영상이 공개됐고, 현무3의 경우는 이 마름 모형 표적의 가운데에 정확히 토마호크처럼 생긴 크루즈 미사일이 명중되는 그러한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 마름 모형 표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정확한 숫자는 크기는 모르겠지만 대략 아마 2m 와. 가로세로 2m 정도, 네. 2, 3m 이내 되는 그 정도인데 이 현무3 사거리가 최소 500에서 최대 1,500km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를 정확히 날아가서 명중시킬 수 있으니까 상당히 높은 정확도죠. 저기 축구 골대 뒤에 있는 예. 저 정도로 그러니까 예상해 보면 예. 맞습니다. 이 골대 지금 보이는데 예. 요건 핸드폰 골대 좀 작아요. 축구 골대 저쪽에. 이 정도 핸드볼 골대 정도의 크기를 정확히 가운데 들어가서 명중시키더라고요. 야, 이거 몇백 킬로미터를 날아와서 여기에 네.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최소 500km 날아가서 전 여기서 던져도 잘 안 돼요. 4, 5, 그렇죠. 3, 40m 전에 그 네. 차서 축구 골대 정확히 그걸 뭐 호날두 정도는 돼야 되는 건데 야, 그 수백 킬로에서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 원래 오리지널 현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드리면 네. 1987년 10월 1일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국군의 날이 10월이 국군의 날이죠. 예. 그 퍼레이드의 처음 모습을 드러냈어요. 88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이제 우리가 좀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혹시라도 올림픽을 방해하면 우리가 평양을 때릴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보여준 건데 그 전에 백곰이라는 미사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개량해가지고 현무가 등장을 했던 것이고 현무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뭐 훌륭한 그런 무기였는데 그러니까 이중 목적 지금 고폭탄. 말씀하신 그 현무 원입니다. 원입니다. 예, 오리지널 180kg 짜리. 현무. 예. 예, 아, 옛날 우리 이제 현무. 방금 말한 2, 3였죠. 예, 2와 3예. 이건 옛날 현무. 예. 이 고폭탄 탄두를 장착해서 명중 오차가 100m 이내였어요. 그 얘기는 이제 100발의 미사일을 쐈을 때 50발은 반경 100m 이내에 떨어지고 50발은 반경 100m 밖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백 개의 자탄이 또 이 탄두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떨어지면 반경 수백 미터 이내가 초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m 바깥에 떨어져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여기 떨어지면 이제 축구장 2개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죠. 판정만 그렇게 내려지는 거고 실제로는 골 다 들어간 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골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이 2001년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사정거리가 300km 이내로 길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돼서 현무2가 탄생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비밀이니까 하여튼 뭐 다른 네. 여러 가지 막 그 스펙 이런 것 다 안 나오는 거죠? 원래 네. 원래 무기니까 안 나오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현무2가 보면 그 러시아의 최근에 북한의 뭐 신형 미사일이 러시아 이스칸데르 닮았다고 그래서 뭐 화제와 논란이 됐는데 우리 현무2도 사실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상당히 빼닮았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 뭐 일부 기술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하여튼 확인은 안 된 것이고 대략 길이는 한 6에서 10m 정도 이제 되고요. 그 위력은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축구장 수십 개를 초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아, 수개가 아니라 수십 수십 개. 개가 아니고. 근데 우리가 뭐 수개가 아니고 수십 개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발표가 잘못됐나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맞답니다. 수십 개랍니다. 예. 동이 하나 날아가는 거죠. 예, 이건데. 무슨 뭐 예. 무슨 일동 이동 동이 하나 그래서 날아가는 하여튼 수준 뭐 아니에요? 어떤 첨단 탄두인지는 모르겠으나 와. 하여튼 상당히 그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고 미국의 이제 에이텍게임스 블럭 1A라는 게 이제 사거리 300km의 그 현무투 비슷한 건데 이거는 축구장 한 서너 개 정도 그 무력할 수 있는 위력이에요 한 발에.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강한 그런 위력을 이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참고로 그 뒤에 이 현무투는 우리가 또 300km 너무 짧다. 북한은 뭐 ICBM까지 만드는데. 뭐 괌이 어쩌고 뭐 하와이 네, 얘기 그래서 나오는데, 본토. 그래서 이제 그 미사일 지침을 이제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최대 800km까지 사거리 800km까지 미사일을 개발할 수가 있고 시험도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가 2017년에 그 시험하는 영상도 시험에 성공하는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축구장 수십 개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하지 뭐 누가 오피셜 이렇게 뭐 인증한 건 아니니까 뭐 추측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현무 3는 뭐 더 세지 않겠습니까? 더 센 건가? 좀 추정치라는 게 좀 나온 게 있나요? 네, 현무3는 일단 순항 미사일이니까 좀 개념은 다르고요. 네. 우리 저 순항 미사일의 대명사인 토마호크 미사일하고 비슷한 외형 그리고 길이는 한 6m 안팎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런 엄청난 파괴력보다는 정확도가 역시 생명인데 아. 예. 정확도는 토마호크 미사일보다 오히려 나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저 이 핸드볼 볼 때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저거보다 더 작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토마호크 미사일 정확도가 한 5m, 10m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현무3는 입력된 디지털 지도를 따라서 날아가다가 또 막판에는 적외선 영상으로 앞을 봅니다. 그래서 목표물을 직접 확인을 해요. 이런 과정이 추가되어 있는 덕택에 정확도가 아마 1m에서 3m 사이일 것이다. 와 이러면은 그때 핸드볼이네. 진짜 핸드볼 골 때는. 저거보다 뭐 자금자같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1m면 저거보다 더 작은 거죠, 사실. 우리 저기 네. 국궁이나 양궁할 때 이 표적 있잖아요. 예. 그것도 꽤 커요. 그것도 한 1m, 1m씩 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거보다 조금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표적이. 근데 최대 1,500km를 날아가서 1에서 3m 정확도로 그러니까요. 맞춘다는 대단한 겁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거짓말 하겠어요, 설마. 아니 그게 진짜일까요? 아니 토마호크보다 정확도가 높다는 거는 사실인 것으로 알고 예. 있어요. 와 근데 하여튼 뭐
몇 미터까지 와 1에 3미터 쓰니까 높였다면 토마호크는 참고로 이제 사거리가 1,600에서 2,500km 정도 나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션무 3보다는 좀 긴 거죠. 기니까 사거리 기니까 뭐 오차가 더 클 수는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1에 3m의 오차는 대단한 겁니다. 엄청나네. 이게 이제 션무 3가 무서운 게 이 지상 발사 차량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견이 되면 파괴될 수도 있고 취약한데 이게 함정, 이지스함 같은 함정하고 잠수함에도 실릴 수가 있어요. 아, 잠수함은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마찬가지 생존성이 높다. 높은 이제 그런 무기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이제 잠수함이나 함정에서 발사되는 이 이제 선무 3급 순항 미사일을 이 바다에서 발사되니까 이름을 다시 이제 달리 부르더라고요.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지상에서 발사된 것보다 좀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500에서 1000km 정도 되는 사거리를 가진 그런 미사일인데 사실 1000km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1000km만 해도 베이징이라든지 일본 거의 뭐 도쿄 포함해서 그 대부분 지역, 본토 대부분 지역을 우리가 사정권에 둘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100개 특집으로 이곳 ADD에서 본 게임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뭐 실험실 한두 군데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또 전해드릴 것도 많고 해서 이번에 찾아가는 곳은 미래 전장에서 정말 중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진짜 기가 막힌 SF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실험실인데 어디일지 바로 공개합니다. 네, 자, 이곳은 국방과학연구소 내에서도 가장 핫한 곳, 미래전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기자님 어디입니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정말 회시부의 역작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니까 어디냐고요?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곳.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곳. 네. 먼저 필이 오시죠? 네. 여기서 뭘 것 같습니까? 로봇. 아, 그렇죠. 바로 무인 자율연구실험실하고 가보시죠. 이쪽입니다. 네, 이쪽으로 가시죠. 네. 오! 저거! 우와! 대박! 야 정말 네. 우리나라에도 저런 것들이 있었다. 네. 이거 터미네이터에 나올 만한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우리 또 박사님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본게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엄청난 것들이, 이야. 이게 박사님 연구하시나? 네, 이게 견마 로봇이라고 해서 네. 이 지금 플랫폼을 보시면 사람이 타는 곳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얘는 그러네요. 예. 군용, 국방용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앞에 무기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적을 감시해서 적이 나타나면 거기에 맞춰서 무기를 지향하고 이제 타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여기 중간에 있는 것은 민간에서도 쓸 수 있고 군에서도 쓸 수 있는 듀얼 타입으로 만들어진 민군 복합형입니다. 이거 사람이 탈 수 있는 거 네, 아니에요? 여기는 탈 수 있습니다. 저기 와이퍼도 있는데, 그죠? 네. 그 무인도 되고 유인도 되고 그런 예, 건가요? 맞습니다. 쟤는 민간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군 겸용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군에서 만든 기술뿐만이 아니라 민에서 만든 기술을 같이 융합을 해서 군수용, 민군수용, 민수용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사람이 같이 타고들 예, 한 명이 탈 수 있습니다. 예, 겸용이고. 저거구나. 이거는 야. 여기 보시는 이 시스템은 저희가 무인 수색 차량이라는 최초의 지상 플랫폼입니다. 자율 플랫폼.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 되고요.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는 아까 라이다 말씀하신 라이다가 여기 이렇게 저게 이제 탑재가 라이더. 되어 그래서 얘가 저게 이제 이렇게 산림 돌아가면서 전방을 이렇게 감시를 하는 겁니다. 라이다는 이렇게 빛을 쏘아서요. 네. 빛이 어떤 물체에 맞고 돌아올 때 이때 시간을 보고 거리를 계산하는 거리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리 센서. 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루프가 예. 길이 얘가 가야 될 길이고 왼쪽에 보이는 위에 그림과 같이 스스로 갈 수 있는 곳을 찾고 그 갈 수 있는 곳을 스스로 인지해서
주행하는 그러니까 그런 원격 시스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스스로 간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수색 차량이면 뭐 전방 DMZ 인근에서 작전을 한다든지 뭐 그런 용도인가요? 예,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들어가서 운전할 수도 있고 네. 자율 주행도 되고 네. 원격 주행도 되고. 원격 주행. 로봇 장갑차라고 보면은 예, 뭐, 맞습니다. 예. 렌즈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예, 예. 우리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요거는 요 세 개는 요 세 개는 원격을 주행을 하려면 많은 곳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이렇게 보는 데는 필드 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넓은 옆 사이드까지 볼 수 있도록 이게 네. 시야각이죠. 시야각을 넓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주행 합성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원격할 때도 사용하고 얘는 자율주행에서 라이다뿐만이 아니라 카메라 영상을 제공할 때도 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스테레오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카메라를 두 개를 써서 가까운 데 대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만 가지고. 그래서 얘를 주간, 야간 네. 카메라. 위에 게 주간 아래 게 야간이요? 네네네. 이렇게 돼. 예. 솔직히 근데 좀 막 움직이는 로봇 같은 거 좀 보고 싶거든요. 네, 마징가 제트급은 아니어도 로봇은 혹시 로봇은 네, 있습니다. 로봇도 있어요? 예, 근데 분한 로봇이라고 예. 네,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죠? 예, 그럼 저기 가시면. 예. 네. 신형 군한 로봇. 여기 연구실. 안녕하세요. 네, 본 게임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거구나. 네,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군한 로봇입니다. 소개 좀. 이제 군한 로봇의 목적은 전장이나 재해 상황에서 부상자를 구해오고 그리고 그 위험물과 같은 것들을 처리하고 운송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한번 움직여 보시면 예. 돌아가지가 않을 겁니다. 이거 안 떨어집니다, 진짜. 네, 안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제대로 안 잡히면 이게 들다가 옆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더 위험하니까. 그렇죠? 와, 이거 진짜 제대로. 와, 파지의 정석입니다. 예, 파지. 자, 이렇게 해서 임무 일단 그 이제 폭발물 제거 임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상자 군환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군한 모드 스타트. 스타트! 네. 군한 모드 해. 오. 이제 전쟁에서 이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또 사람이 투입되면 추가의 부상자가 생기니까 로봇을 대신 투입해가지고 부상자를 구해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실전에서 네. 사실 이 부상자 후송이 중요한 게 사망하면 한 사람이면 되거든요. 근데 부상하면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부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만큼 전력 손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 임상 실험. 인체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다고요? 네.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본 게임에 임상 실험에 이제 그것도 제가 또 해야 되겠군요. 예. 이거 그러면- 하시려고요, 지금? 예. 제가 좀 어째 본 게임에 제 역할이 그렇습니다. 예. MC 전영준 위치로. 모르겠어. 이 자세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플랭크 자세 이런 거 아니죠? 예. 이렇게 이거를 누워서. 좀 채워주세요. 키도 크셔가지고. 뭐 하시는 거죠? 안전하게 벨트를 이런 채워주세요. 거 하면 더 무서워요. 안전하게 찍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흔들리면 이거 안전장이. 예? 이게 최고 속도로 이제 가는 거죠? 아니 이거 1톤 트럭 뒤에다가 이거 물건 이거 예?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아. 예 이거 결박하는 거. 최고 속도로 가다 브레이크를 갑자기 확 밟을 것 같아. 그 정도야 실험이 되는 거죠? 천천히 해. 누구야 최고 속도? 안전 속도 부탁드립니다. 최고 속도 말고 안전 속도. 누가 최고 속도로 운행을 합니까? 아유 의외로 편한데요? 이거 뭐 안전벨트 필요 없겠는데 이거? 예. 속도 확 내주시죠? 오, 예. 진동이 없지 않습니다. 몸이 흔들리진 않아요. 제 주위에 왜 아무도 안 계시는 거죠? 아까보다는 안정감 있어 그러게, 보이잖아요. 덜 떨리는데. 솔직히 몸통은 안 떨려요. 네, 몸통은 안 떨리는데 머리만 좀 약간 그렇지. 앞으로 개량할 때 반영할 중요한 소요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네. 베개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개만 있으면 딱일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니죠, 이거? 네, 계속 완성된 거 아니죠? 네, 계속-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현재 제가 생각에 4차 산업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인공지능하고 로봇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는 인공지능은 아직 결합은 안 돼 있는데요. 인공지능하고 굉장히 케미가 잘 맞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이제 인간형 로봇에 가까운 로봇을 계속 개발할 거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인공지능 기술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좀 더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주요 장비 더욱더 발전시키셔서 정말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 개발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자, 오늘 100회를 맞이해서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주요 미사일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그리고 여러 실험실들을 둘러봤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진짜 네. 뭔가 피부에 와닿는 네. 진짜 엄청 고생하시는구나. 그리고 네. 이분들의 프라이드 이런 것도 좀 정말 느꼈고 정말 자랑스러운 ADD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정말 음지에서 예.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우리가 오늘 뭐 봤지만 정말 가시적인 성과도 많이 내고 있잖아요. 예. 뭐 보안 때문에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뭐 안보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보면 그렇게 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풍동 실험실 이런 것들은 네. 사실은 군 외에도 이제 로켓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공간이거든요. 저런 시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다는 것도 저는 그렇게 잘 몰랐고, 근데 여기 내에 들어오면 사실은 이 넓은 지역 내에 웬만한 과학 실험 시설은 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수천 명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네. 정말 굉장한 규모의 굉장한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지도에도 안 나와요 여기요. 예. 내비에도 안 뜹니다 여기. 비밀 지역이에요. 여기 면적이 수백만 평 되는 것으로 알고 굉장히 있는데 예. 예. 이렇게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던 ADD, 한마디로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을 달려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본게임 100회 특집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100회 특집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국방TV 어플을 통해서 마음껏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화끈한 무기체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100회 특집의 S.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고생했습니다. 네. 네. 고생 많았습니다. 100회 특집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100회 특집. 예. 100회까지 멀리 달려오셨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네. 우리 저 예. 안무 와 여기 너무 좋네요. 네. ADD 이렇게 오니까 많은 최초 공개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언론 최초 공개?